국민연금 잘 아시죠? 직장에 다니는 분도 대부분 다 들어있고 지역가입자들도 대부분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건복지부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이원화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에서 이 나타나는 각종 기금들, 그게 축적된 기금들, 한국에서 아마 제일 돈이 많은 기관이 국민연금일 겁니다. 수백 조겠죠.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공단이 하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사에서 투자를 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이 국민연금 운용 실적이 5.8%로 세계 6대 연기금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런데 국민연금 운용 공사를 만드는 부분이 과연 적합한 것일까? 저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사적인 이유로 또는 내지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투자에 실패를 해가 해외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은데요. 이걸 갖다가 공사로 만들었을 때 이제 또 통제에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돈만 버는 걸로 한다 했을 때 언뜻 보면 돈 버는 전문가들이 더 잘 벌 것 같지만 지금 공단에는 이 투자와 관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수백 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끔씩 정치적인 이유로 엉뚱한 짓들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따로 해서 관리나 독립해서 분리되었을 때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제밥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정부는 일자리 생기면요 공무원들 제일 좋아하죠. 낙하산으로 가고 또 뭐 생기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률이라도 제대로 올리도록 운용 과정을 더 투명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국민연금이 또 사실은 지금 뭐 이번에 공무원연금 논의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대로 오래 못 갑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면 이 국민연금도 멀지 않아 가지고 고갈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어떻게, 과연 지금 20대 30대들이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안 하도록 그런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요? 엊그제 엘리엇의 삼성하고 엘리엇 싸움에 끼어들어서 삼성 손을 들어주고 이틀 만에 3천억을 주식이 하락했다는데요. 지금 회복했습니까? 국민연금 3천억을 순식간에 자신의 결정으로 날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설명도 안 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요, 공사로 하기 전에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기금 운영의 투명화가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래 최저고요.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값이 왜 이렇게 내리는 걸까요?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앞을 예측할 수 없고 그리스가 시끄럽고 중국이 시끄러우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렇게 내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9월쯤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미국 FRB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그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때문에 아마 이 금이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 유명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온스당 1000불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도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보면 온스당 1084불입니다. 한국에는 1g에 지금 4784원입니다.
근데 금값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요. 이제 바닥이다 생각해가지고 국내는 금이 없어서 못 산답니다. 거래량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금값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데 대한 걱정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금이 $1000 미만으로 금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세계에 더 캘 수 있는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금을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혼란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가격이 하락되는데, 지금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돈이 많으신 분은요, 한 2, 3년 묵히려면 금 사면 다른 투자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금에 투자했다가 또 돈으로 바꿔야 될 분들은 금 사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금값 하락은 조금 더 될 거고요. 이제 1, 2년 뒤에는 경제가 지금부터 좀 더 어려워질 때는 어느 순간에 금값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금값에 대한 견해입니다. 부산시가요, 경마장도 있고 경륜장도 최근에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경정장, 경정은 보트를 가지고 또 경주하는 거랍니다. 이걸 만드는데 왜 또 자꾸 도박 사행산업을 갖다 만들어가 부산을 도박도시로 만들려 그러냐 이런 비난이니까, 부산이 해양 테마파크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관광객을 모으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국인입니다. 거기 가보세요. 외국인 별로 있나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서민들 어려운데 진짜 잘 사는 사람 이런 거 안 합니다. 더 재밌는 거지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자꾸 도박 사행산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저는 바다 이야기를 장려했던 한 정권을 기억합니다. 그때요, 정말 서민들 수백조 날려버렸습니다. 정부나 솔직히 지방자치단체 사행산업 하는 시설을 만들지 마세요. 태백이요, 뭐 강원랜드가 들어와서 태백시가 엄청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을 때도 다 그냥 살았어요. 정부가 경마장 만들고 정부가 강원랜드 만들어가 합법적 도박장에 우리 국민들 출입시켜 가지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그 결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돈들이 뒷구멍으로 정치인들한테 많이 들어간 거 사실 아닙니까? 직원들이 돈을 내가 훔쳐가다가 몇 번 잡힌 거 보면요, 거기에 무슨 장려금 뭐니 해가지고 숨은 돈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사장이니 뭐니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뭡니까 세븐락 이라고 해가지고 3개인가 더 허가해 줬잖아요, 카지노.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치판에 건댄 정치 브로커들이 전부 간부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크게 됐습니까? 그래서요, 정부가 자꾸 카지노 만들고 내국인 출입하는 도박 사행산업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경마장 만들 때 마사에 그래가 뭐 농민들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마사에 생겨갖고 농민들이 뭐 크게 잘 살게 된 것도 없습니다. 이 도박 산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는 거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주거 문제 심각하게 맨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었다. 엄청 비쌉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요.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3억 5,208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는 없어지고, 전세 가진 사람들 요즘 금리도 낮다 보니까 전세 내주는 주인들이요, 전부 월세하러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한 줄 아십니까? 미국에도 집 없는 사람이요, 한 45% 정도는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월세를 내기 때문에 주 단위로 냅니다. 한 달로 받으면 그 사이 도망갔을까봐요. 망할 거라. 그래서 자기 수입에요, 상당한 부분을 월세로 내어서, 월세 때문에 미국의 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어느 정치인 한 명도 한국에 이렇게 과거에 전세 월세 제도가 급격하게 월세로 균형이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주거 보급 대책을 고민하고 강구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빈곤층에 완전히 그냥 이 기회상실, 더 나아가서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월세화 되어가는 이런 사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63만 3천 명인데요. 그 중에 35%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채용하는 공무원이 2만 2천 명인데 지금 22만 명, 즉 10배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은 19%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좌우간 졸업 이후에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11%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이 아니라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고 보자 해서 하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하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평균 근속 기간이요, 1년 6.4개월. 첫 직장이 말입니다. 첫 직장이 정말 꿈에 부풀어가지고 자기 평생 일해야 될 첫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18개월 만에 다 그만둔다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또 고령층도 문제입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이요, 722만 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61%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취직이 안 되는데요, 고령층의 중에 61%가 722만 명이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요, 대부분이 생활비의 보탬이 되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을 안 하면 고령층들이 은퇴해서 연금 받고 모아놓은 저축한 돈으로 살아야 될 건데, 제가 언젠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고령층들 3분의 2가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이 다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절반 이상이 연금이 하나도 없답니다. 국민연금이고 뭐 공무원연금이고 배부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예요.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다 가입했을 것 같지만 그 시절에는 이런 거 가입도 안 했고, 또 그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45%인데요. 연금 얼마쯤 받았냐 한번 보면 10만원에서 25만원 사이 받았다는 게 50.6%고 25에서 50만원 사이 받았던 사람이 24.9%, 즉 4분의 3이 50만원 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그만둘 때 직장의 평균 연령들이 몇 세였냐? 49세 때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요, 모아놓은 거 없이 연금도 별로 든 것도 없는데 직장은 50도 되기 전에 쫓겨나서, 그리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이제 고령층이 되었을 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굶어 죽을 형편이다. 이것이요, 우리나라의 지금 비참한 현실입니다. 통계가 이야기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줄여서 단통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조금 상한제를 했죠. 저는 참 이게 회사 조화라고 한 건지 소비자 조화라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살 때 주어지는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그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으로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는가도 모르고요.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단말기 요금하고 통신사 요금이 같이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냥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팔고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팔고 이 붙어있는 결합 요금을 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고 조삼모사는 이 요금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요. 단통법 이전에는 고가폰이 훨씬 많았습니다. 고가폰이 60%, 저가폰은 20%였는데 단통법이 시행하다 보니까 고가폰이 47%, 저가폰이 45%,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제사 스마트폰 폼으로 차고 다는 거 아니다, 저거 요금 낼 때 참 뼈 아프더라 하는 진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새로 사야 되고 항상 신형을.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지 기능도 다 모릅니다. 좀 쓰다가 또 새 거 나오면 또 사야 됩니다. 강박관념처럼 스마트폰 신형에 쫓기면서 계속 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새 폰을 이렇게 사는 이런 행태에서 이제 싼 스마트폰을 찾고 이제 중고도 찾고 이런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 좀 궁금한 게요. 왜 한국에는 뭐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이하짜리 인도 스마트폰 같은 게 수입이 안 되는지, 뭐 기술적인 문제가 특별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판 때문에 그렇다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에 자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까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거의 뭐 시장 개방 다 되고 자유무역 다 되고 FTA 다 됐는데 왜 그건 안 들어오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한국 회사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못된 소갈머리 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외국의 저가 스마트폰도 수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